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위부에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내에서도 이런 초저출산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보고서 하나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그 보고서 저자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황인도 거시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은 0.78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으로는 0.81이었는데요. 이게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빼고는 어느 나라도 1 미만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스페인이 1.2명에 가깝습니다. 거기도 1은 넘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기준으로 월드뱅크에서 217개 나라, 그다음에 지역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눈을 돌려봐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홍콩이 유일합니다. 그 OECD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낮고 네. 세계로 넓혀봐도 거의 가장 꼴찌나 다름없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깊게 제 이제 전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1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학자로 조영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과연 세계 인구학자들이 던져온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겪지 않는 이상 과연 인구 규모가 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게 합계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인구학자들이 던져온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그 기간 면에서도 2018년에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작년까지 우리가 0.78, 올해는 0.7 수준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숫자인데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0.7%대 출산율이 나오니까 네, 연구 대상이 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저출산을 넘어서 이제 초저출산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 단위로 보고 통계도 보고 그다음에 시도 단위, 국가 단위 분석을 했더니 나온 결론이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불안과 관련이 있다. 경쟁 압력이요? 예. 네네. 먼저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쟁 압력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한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쟁 압력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뒤처질까 봐 두렵다, 내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다, 이런 것에 동의할수록 경쟁 압력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이죠. 그걸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꼭 희망 자녀 수하고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집단 1,000명, 낮은 집단 1,000명 내외 비교를 해보면 경쟁 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 집단에서 훨씬 더 희망 자녀 수가 적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율로 따지면 한 16%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난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쟁 압력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불안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용 불안, 그다음에 주거 불안, 양육에 대한 불안, 그것을 저희 세 가지를 합쳐서 불안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고용 불안부터 보면요. 고용 불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취업 상태별로 어떤 장래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 결혼 의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취업을 못한 비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한 38.4% 그렇게 낮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취업자는 49.4%로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결혼하겠다 하고 답한 비중이 36.6%. 오히려 취업을 안 한 사람보다 더 낮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을 판인데 네. 처음부터 결혼 자체를 할 생각을 접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고용이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겠다. 비중이 58.5%. 월등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거 불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감 이게 결혼하겠다는 생각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하겠다,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도 낮추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는가 하면 먼저 주택 마련 비용을 연상을 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준비됐는지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직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이를 가진 다음에 몇 명을 낳을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룹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아이 몇 명 낳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주택 가격 없이 이제 가족 계획을 바로 물어보신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룹, 그다음에 뭐 다른 비용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주택 마련 비용을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물어본 그룹에서 결혼 의향도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희망 자녀 수도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집값, 주택 마련 비용을 생각만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엄밀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다음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었죠?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양육 불안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한 가지 저희가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물어봤습니다. 예. 청년 25세에서 39세 2,000명입니다. 그랬더니 1순위로 40%가 넘는 응답자들이 답한 것이 아이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가 부담되어서 이것이 월등한 1위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인 것은 어떤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 어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 이 현상이 아니라 위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초저출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 어떻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원인으로 경쟁 압력과 불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이것을 낮추기 위한 청년에 대한 지원, 청년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 경쟁 압력과 불안의 원인에는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고용 불안, 그다음에 경쟁 중에서도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경쟁 보고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술하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파생되었나?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것. 전문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부릅니다. 어떤 1차 노동시장, 대기업 정규직의 좋은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것 간의 어떤 임금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수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만 찾게 되고 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압력 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 그 주거 불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택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 주택 가격 문제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하고도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경쟁 압력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 인구 밀도,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집값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어떤 원인과 관련된 것이 어떤 수도권에 너무도 많은 인구가 모여 있고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또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육 과정에서 조금 경쟁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에서도요. 네. 네. 그 말씀해주신 이 저출산 요인들을 개선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출산율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OECD 35개국에 대해서 패널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출산 여건, 예를 들면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 이런 것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여건들이 OECD 34개국, 우리나라 빼고 이제 다른 나라들 평균만큼 좋아지면 과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이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좀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가지 시나리오, 뭐 가족 관련 정부의 지출 요것이 낮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는 기간 OECD 전 34개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층의 고용률도 평균 대비 한 8%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OECD 평균 수준으로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효과를 다 합쳐봤더니 네. 합계 출산율이 한 0.845명까지 최대 높아질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에서 0.8명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네요. 예, 산술적으로는 최대 그 정도까지고요. 최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포함된 시나리오에 보시면 어떤 단기간에 조금 변화하기는 어려운 네. 도시 인구 집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밀도랑 연관이 깊기 때문에 네. 인구 밀도라는 게 이제 전체 인구수, 국토 면적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간에 바뀌기가 힘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이제 수치가 크게 나온 게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한 3%대에서 움직이는데 네. OECD 34개국의 평균은 한 43%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제 문화랑 관련이 깊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동거를 통해서 출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적인 여건은 조금 이제 단기간에 바뀌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을 빼고 이렇게 이제 보면 그 경우에는 한 0.27명, 나머지 4가지 시나리오에서는 0.27명 정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 0.78이니까 네. 이런 한 4가지 요소만 좋아져도 한 1.0명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황인더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방문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